카시어링의 대명사 수카가 드디어 상장하죠. 증권신고서를 냈는데 공모가가 최저 34,000원, 최고 45,000원 수준에서 잡혔어요. 이대로면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사이에 잡힐 거고요. 당초 수카가 3조 원 이상에 상장할 거라는 예상보다는 훨씬 저렴한 게 사실이죠. 근데 언론 기사를 보니까 여전히 수카가 좀 비싼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보여요. 아닌 게 아니라 글로벌 모빌리티 공룡 우버가 기업 가치 대비 매출이 2배 수준인데 수카는 공모가액 기준으로 8배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우버보다 수카가 4배나 비쌀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투자 관점에서 수카가 다소 고평가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비싸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수카가 의도적으로 공모가액을 다소 낮게 측정한 부분도 보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수카에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무턱대고 이 회사 지분을 매수하기엔 적잖게 회사 비즈니스에 리스크가 감지되거든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보면서 수카의 공모가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요. 또 수카 비즈니스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수카는 2021년 매출 2,890억 원을 기록했어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지난해보다 매출이 크게 늘진 않았죠. 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리오프닝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건 확실해 보여요. 실제로 수카 측은 올해 매출로 3,070억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카의 공모가액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 몸값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수카가 공모가액을 책정한 기준, 즉 EV 세일즈가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EV 세일즈는 기업 가치를 매출로 나눠서 나온 배수예요. 기업 가치는 기업의 시가총액에 빌린 돈, 즉 순차익금을 더해서 구한 액수예요. 특정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기업이 이 회사의 대가로 내야 될 돈을 뜻하죠. 수카는 증권신고서에서 회사 10곳을 비교군으로 정하고 EV 세일즈를 계산했어요.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우버와 그랩이 각각 2.3배, 그리고 리프트가 1.1배로 잡혔어요. 그런데도 수카의 기업 가치가 매출 대비 8배로 평가된 건요, 나머지 7개 회사의 배수가 그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이에요. 수카 경쟁사 가운데 규모가 더 크고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 보이는 쪽이 우버나 그랩, 리프트 같은 기업들인데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카의 기업 가치가 높은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다만 이들 회사를 모두 상장 당시 시점으로 옮겨보면요, 수카의 기업 가치가 이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019년 우버가 상장했을 때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배수는 5.8배고요. 또 2019년 상장한 리프트는 5.7배, 지난해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한 그랩은 무려 16배나 돼요. 그리고 수카는 상장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사이에서 책정이 되니까 매출 대비로는 4배에서 5.3배 수준에서 책정이 될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수카가 비교급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상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수카는 기업 가치에서 공모가액을 정할 때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잡아놨어요. 지난 5년간 코스피 상장사 42곳이 있었는데 이들의 평균 할인율 하단은 35%였고요. 또 50%가 넘는 할인율을 잡은 곳은 카카오페이 단 한 곳에 불과했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수카의 공모가가 특별히 더 높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카 공모가의 고평가 논란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롯데렌탈과 SK렌탈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 1, 2위 사업자인 이들은 매년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EV 세일즈 기준으로는 각각 0.6배, 0.4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언제 흑자 전환할지도 모르는 수카가 이들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 논란은요, 수카가 과연 이들과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과도 맞닿아요. 다시 말해 수카가 롯데렌터카, SK렌터카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된다면 그들과 기업 가치를 비교하는 게 옳겠죠. 하지만 수카는 그들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수카의 본업은 카쉐어링이라 부르죠.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해요. 롯데나 SK의 하루 단위 혹은 장기 렌터카와는 다르게 수카는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차를 빌려주는 단기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갈 때 하루 단위로 차를 빌리는데 이걸 분 단위로 빌린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수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스마트폰 앱이에요. 내 근처에 있는 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즉각 확인하고 24시간 언제든 비대면으로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경쟁사들보다 편의성에서 압도적으로 좋다는 평을 들으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키울 수 있었죠. 주요 도심 어디서든 차를 빌리고 원하는 곳에 차를 반납할 수 있다는 것도 수카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혀요. 보통 우리가 렌터카를 빌릴 때는 빌린 그 자리에 차를 반납해야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든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차를 빌리는 데 대한 편의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또 급하게 차가 필요할 때 다양한 목적으로 차를 빌려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쉐어링이 우리 일상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수카의 계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창업 10년 차가 된 수카는 사실
사실 이런 계산보다는 조금 덜 컸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실제로 이 회사의 증권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우려 요인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우선 매출을 보면요, 사업 중반 매출이 매년 거의 20% 이상씩 늘던 게 최근 3년간 제자리 걸음 중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덜 이동하게 되면서 차를 그만큼 덜 빌리게 된 이유도 있었고요. 또 2018년 출시했던 타다 서비스가 그 유명한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중단된 것도 결정적이었어요. 소카로선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사업을 중단했으니까 그만큼 기회비용을 내게 됐고요. 또 타다를 위해 인수했던 차량들도 모두 싼 값에 내놔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떠나 카쉐어링 시장 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카쉐어링 시장 규모는 7,15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소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0% 수준으로 직전에 57%보다 큰 폭으로 내려갔어요. 롯데렌탈의 그린카, 카카오 모빌리티의 딜카 등 대기업 신사업자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소카에겐 분명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소카는 본업인 카쉐어링 비즈니스의 특성상 사업을 키우기 위해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어요. 쉽게 말해 차를 빌려주려면 그 차를 매입하거나 혹은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유지비, 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실제로 소카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영업비용 가운데 차량 유지비가 1,072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또 매입한 차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도 지난해 583억 원이나 들었고요. 이 두 가지만 합쳐도 회사 전체 영업비용의 절반을 차지하죠. 또 차에 내는 보험료도 381억 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13%나 차지했어요.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요, 소카의 본업인 초단기 렌트는 오늘날 경쟁에 확실히 직면해 있고요. 또 경쟁사를 앞서려면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데 소카가 투자하는 동안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비용 발생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하거나 차입금을 끌어오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카가 적자 구조에서 탈피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카쉐어링과 함께 다양하게 진출한 신사업에서 뭐 하나라도 성공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소카는 카쉐어링 말고도요, 구름카라고 부르는 라이드 헤일링, 또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일레크를 운영 중이고요. 또 패스포트라는 이름으로 모빌리티와 주차, 세차, 항공, 숙박, 레저 등 이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에선 캐스팅이란 이름으로 중고차를 팔고요. 또 소카 플랜이라 부르는 장기 렌트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예요. 자체적으로 만든 차량 관제 서비스를 솔루션화하는 비즈니스에도 진출한 상태예요.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이들 신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주차 서비스나 마이클로 모빌리티 사업 모두 지난해 매출이 10억 원 이하였고요. 또 자사 소카앱 또한 카쉐어링을 넘어서 소비자들을 아우르는 데까지 이르진 못하고 있어요. 소카로서는 현재 매출의 3%에 불과한 신사업을 잘 키우고 또 앱단에서는 어떻게 소비자들을 잘 락인시켜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소카의 적자 구조 타입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바로 가동률이에요. 소카로서는 차를 상대적으로 덜 매입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걸 중요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8년 28.8%였던 가동률은요, 올해 1분기 38% 수준까지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 말인즉슨 여전히 매입한 차들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15시간은 그냥 놀고 있다는 거니까 소카로서는 가동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거예요. 만약 소카가 이 지표를 50% 수준까지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요, 지금과 같은 비용 발생적 구조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소카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들이었죠. 하지만 소카에게 한 가지 다행인 지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성공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출퇴근이나 이동을 넘어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소카가 중장기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이 경우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란 예상은 가능해요. 물론 우버나 리프트처럼 자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런 걸 하지 못하던 글로벌 사업자들이 있는데 소카가 그걸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이 험난한 난관을 극복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다면 지금은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은 소카가 나중에 봤을 때는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카의 증권신고서를 분석하면서 이 회사의 경쟁력과 리스크, 가능성을 점검해봤어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